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자유주의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17번째, 박성현의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남정욱 교수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혹시 우리과 학생 아니신가? 아저씨는 누구세요? 졸업하던 해 강의실 앞에서 마주친 교수님과 오갔던 대화다. 나는 미안해하지 않았고 그는 불쾌해하지 않았다. 그 세월이 그랬다. 대학 시절 나는 그 시간의 절반을 총학생회실에서 보냈다. 2학년 때에는 차장으로, 3학년 때에는 부장으로, 80년대 총학생회의 기획부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동권이었을 것이라 짐작하기 쉬운데 죄송하지만 아니다. 언더에서 오픈을 띄우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건 메이저 캠의 경우이고 마이너 캠에서는 언더의 체력이 달려 그게 안 된다. 마이너 캠에서는 이른바 권과 리버럴이 합의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자리를 배분한다. 나는 리버럴 쪽이었다. 선배 하나가 내 정체를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자식은 얼핏 보면 좌익이지만 실은 뼛속까지 부르주아야. 당시 선배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몰랐다. 그래서 떠올린 말이 당시 척결해야 할 악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부르주아라는 단어였을 것이다. 예리한 놈. 졸업식 때 입고 갈 양복 사입을 돈도 없었는데 부르주아는 무슨 얼어 죽을.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현실 변혁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머릿수로 뭘 해보려는 집단주의도 싫었고 가식적인 민중 친화적 풍토도 싫었다. 물론 드러내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루카치를 읽었지만 집에서는 카프카를 읽었다. 카프카 이런 구절이 좋았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만 있고 나는 없는 사회. 80년 대학가 서점에는 딱 두 종류의 책밖에 없었다. 마르크스가 쓴 책, 마르크스에 대해 쓴 책.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건 필수였고 볼셰비키가 되는 건 선택이었다. 마르크스는 집단의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였다. 마르크스에게 개인 같은 건 없었다. 하긴 80년대에 개인이라는 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홀로 나인 적이 없었고 항상 우리 중에 하나로서의 나였다. 군사 파쇼와 싸우는 우리들 자체가 파쇼였다. 이태리 말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노래를 불러 쓰며 동시에 분노하고 동시에 달려야 했다. 거부나 이견은 우리로부터의 배제와 단절과 말살로 돌아왔다. 노동운동 관련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다. 이 사람 혹시 엠페도플레스 컴플렉스 환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태일이었고 엠페도클레스 컴플렉스란 불에 타 죽고 싶어하는 병증을 말한다. 맞아, 죽을 뻔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보면 나 같은 인간이 아주 없지는 않나 보다. 서울대 사회학과 운동권이었던 이건범의 내 청춘의 감옥은 수영생활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회고담이다. 그는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도중 화음을 넣어 선배에게 코사리를 먹는가 하면 징역생활 내내 다른 운동권처럼 철학책을 읽는 대신 소설을 읽는다. 소설에는 인간이 있다. 그는 철학이나 역사를 성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반복했다. 다음은 책의 한 문장이다. 세상이 달라지는데 자율적이고 충만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전제 조건인가를 고민하면서부터 나는 철의 규율로 단련된 혁명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주도하는 폭력혁명과 헤어져야 했다. 아니 그렇게 혁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개인의 내면 세계를 일구고 더디더라도 민주주의를 거쳐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내가 우리 사회를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념의 포승줄에서 풀려나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타고난 자유주의자였다. 운동업계에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때의 근성 안에 있는 폭력과 잔혹함. 사상가인 박성현 역시 운동권 출신이다. 자유주의자는 성향을 숨길 수 없다. 박성현은 수배 도중 니체를 품고 다녔다. 난민전의 전사였던 김남주가 레닌 선집을 끼고 다녔던 것과 대비된다. 나중에 박성현은 니체와 자신의 오랜 숙고를 섞어 책을 한 권 낸다. 그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다. 박성현은 집단 혹은 때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조명한다. 세상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자아로서의 개인을 통해 역사를 말하고 철학을 논한다.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하자. 니체 스타일로 말하면 때의 계보학쯤 되겠다. 호모사피엔스는 수만 년 동안 문중, 대가족, 시족을 가장 중요한 생존 단위이자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다. 정착 농경사회에서는 사정이 더 엄격했다. 사람은 때에 속하고 때는 땅에 속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때로 살아왔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과 선택을 내세우는 사람, 즉 개인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사회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낯설고 위험한 종족이었으며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박성현은 이때에서 이탈한 개인들의 대표 주자로 디오게네스를 꼽는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댁이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달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는 명백히 이단하다. 전쟁에서 지는 날이면 한 국가가 몰살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전체주의는 필수다. 그는 그 전체주의 바깥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 홀로 개인이 되었다. 박성현이 두 번째로 꼽은 인물은 루터다. 루터는 신앙 자체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 혹은 교황이 인정한 선행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루터의 생각에 신 앞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있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권력을 행사하던 교회라는 집단을 밀어냈다. 루터는 교황이 특별 공격대를 보내 자신을 암살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신과 세상에 대한 손톱만큼의 다른 생각도 인정하지 않고 불에 태워 죽였던 로마 카톨릭의 잔혹한 권력은 민중이라는 때와 결합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의 근성 안에는 폭력과 잔혹함이 존재한다. 때의 원동력은 두려움이다. 박성현은 이 두려움이 종종 질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휘되는지를 역사에서 발굴한다.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은 부와 명예를 가진 인간들에 대한 질투심이기도 하고 그러한 질투심을 이용한 포퓰리즘을 뜻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기원전 509년 로마가 공화국이 되기 직전 폭군 타르킨에 얽힌 이야기에서 나왔다. 타르킨은 아들 섹스투스를 가비라는 경쟁 도시 국가에 거짓으로 투항시켰다. 가비 사람들은 섹스투스가 폭군이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아 투항했다고 믿고 군대 지휘권을 주었다. 섹스투스가 전령을 아버지에게 보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묻자 타르킨은 전령을 양귀비 밭에 데려가서 홀 지휘봉으로 양귀비 중 키가 큰 것을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령으로부터 아버지의 행동을 들은 섹스투스는
가비의 서민 대중이 상류층에게 가지고 있는 질투심과 두려움을 교묘히 부추겨 상류층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타르킨의 방법론을 현대에서 구현한 인물이 소련의 즈다노프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권을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 인민민주주의라는 괴물을 고안한다. 박성현의 표현에 따르면 질투심의 연쇄 반응 프로세스인 인민민주주의는 먼저 최상위 계층을 타깃으로 삼아 부농과 중소상공업자의 질투심을 부추긴다. 때의 질투심으로 최상위 계층을 쓸어버린 뒤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질투심을 유발시켜 부농과 중소상공업자의 상공업자를 숙청한다. 그리고 그 다음 타깃은 농민 중 부유한 계층이다. 즈다노프는 이런 식으로 상위 계급을 쳐내면서 공산당이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즈다노프의 사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슈티코프다. 슈티코프는 장인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김일성 전체주의 제국을 건설했다. 박성현은 이를 이렇게 정리한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는 개인에 대한 박해의 역사였다. 어떨 때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어떨 때는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치 권력 강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가차없이 박해당하고 학살당했다. 때가 박해에 나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장한다. 평화, 평등, 자유, 민중, 국민, 민족, 계급, 신앙, 권력, 정당, 심지어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 이성과 논리와 도덕성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한다. 요 내용은 실제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한다. 때와 대립하는 개인에 대한 철학을 박성현은 얀 후스에게서 시작한다.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앞서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 결과로 후스는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후스의 죽음이었던 1415년부터 루터의 반박문 사건을 거쳐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두 개의 주요 세계관 사이의 대화가 출간되기까지의 220년 동안을 박성현은 개인과 과학, 이 약진해온 시기라면서 후스 220이라고 명명한다. 그 선구자들의 시대를 이은 것이 각성의 시대다. 모차르트와 아담 스미스와 로크와 흉과 데카르트와 볼테르와 뉴턴 그리고 칸트의 시대다. 각성의 시대는 개인이 만개한 시대였고 과학이 미신을 혁파한 시대였다. 칸트는 인간은 목적이다.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성을 갖춘 자아를 추구했다. 그리고 화려했던 각성의 시대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는 때의 피날리에 주저앉는다. 그 난리는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고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파시즘과 볼셰비즘이라는 극악한 전체주의 사회를 낳았다. 전체주의를 옹호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익을 찾으려는 자들은 항상 그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때에게 거짓으로 호소한다. 갈아엎으면 좋은 세상이 온다니까? 자, 다들 일어나 봉기하라고. 여기에 대한 박성현의 대답은 이렇다.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이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감히 세상 따위가 구원해낼 수 있는 사구려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는 훌륭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 위선, 횡포, 폭력으로 치닫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전체주의 사상의 기둥이다. 그 기둥에 매달린 깃발이 볼셰비즘이든 나치즘이든 모택동주의든 김일성주의든 체게바라이든 그 차이는 미미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자아가 세상과 긴장 상태를 상실할 때 그것은 자아가 병들었다는 의미다.
박성현은 이를 행복한 전체주의 세상의 행복한 부속품이 된 상태라고 말한다. 그래서 탄생도 까다롭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존재의 이름이 개인이라고 확언한다. 아울러 개인 자체가 기적이며 궁극적 기적은 한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소득 3만 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덧붙임까지. 책의 두 번째 챕터는 이렇게 끝난다. 이 기적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너인 존재가 되어라. Become what you are. 때의 이론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너는 너여야 한다는 멋진 말이다. 이 말에 한 줄 더 붙인다면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모든 자유주의자들을 대신해 시인 기형도가 한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교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졸업 논문 잘 보았네. 바쁘신 와중에 고생했네. 학생의 본분이죠. 어떻던가요? 내용상 완벽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일세. 80년대는 총체적으로 코미디였다. 이상입니다.